22번이죠. 동시에. 예. 아, 목 아파, 씨. 22번 방폭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14분 만에, 예, 1시간 14분 만에 23번 이쪽이 또 방폭됐어요. 네. 자, 또 방폭됐어요. 오케이. 자, 23번 방폭되고 있습니다. 자, 23번째 방폭,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치부인입니다. 네. 이렇게. 아, 좋다. 아이고, 나 오늘 떼돈 벌겠네. 자, 이 23번 방폭이니, 네, 이 23번의 방폭, 이 광고를, 이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가 댓글원 덕분에 저 오늘 떼돈 벌겠어요. 23번의 방폭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 니들 이런 식으로 후원하는구나. 아이, 그냥 후원하고 싶으면 별풍선을 쏴. 자꾸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난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없으면 니네들도 밥벌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는 이런 식으로 후원하는구나. 방콕을 시켜가지고 이제 망치부 광고비 많이 오더라고. 아이, 자식들 속도 깊어. 자, 현재 시간까지, 네, 지금 현재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망치부인 방송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되시죠? 지금 이 차 안에 우리 조카 손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이모 할머니가 큰 소리로 방송을 하니 아마 우리 조카 손주는 뭘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역시 태교를 이 망치부인 방송을 하는 애들은 급이 달라요. 네,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우리 조카 손주가 이렇게 큰 소리가 나도, 네, 이렇게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네, 우리 조카 손주 너무 귀엽죠? 네, 우리 역시 서진적 족장님은 때깔이 달라. 여러분,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거 지금 방폭시키는 거 내가 볼 때 북한 포격 사건 이거 한명숙 유죄 판결 가리려고 일어난 사건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시험삼아 권은희 얘기 먼저 했거든요. 권은희 기소권은 지금 얘네가 가리고 싶은 뉴스가 아니고 한명숙 유죄 판결을 가리려고 얘네가 방폭시킨 것 같아요. 난 그게 인증 방폭이라고 봐.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한명숙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거 지금 가리려고, 예, 한명숙 유죄 판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 증인의 증언이 번복이 됐는데 2심에서 뜬금없이 징역 2년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늘 대법원에서 2심을 인정한 거야. 증거도 없고 인정도 안 되고, 이 소위 그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차용증 쓰고 빌려준 거라고 얘기한 1억 원짜리 수표를 한명숙 총리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준 수표를 이걸 뇌물이라고, 그게 결정적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2심 법원에서 이 징역 2년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보니까 대법원 2부로 이제 이 배당이 됐고, 보니까 대법원 2부에서는 아마 무죄로 가닥을 잡았나봐. 결정적 증거가 없다.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가닥을 잡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사실 형사사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위헌 판정도 아니고, 예, 이 무슨 법리 논쟁도 아닌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질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한명숙 총리 판결을 전원 합의체로 갑자기 지난 6월에 넘겼다는 거야. 이게 전원 합의체라는 게 뭐냐면 대법원 판사 12명이 다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이게 그 중에 다수가, 그러니까 이게 뭐 7대5? 7대5예요? 8대5예요? 그래서 대법원 2부 3명만 판정을 하기로 한 건데,
이걸 전원 합의체로 이관을 해서 이걸 2달 동안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럼 13명이구나. 8대5로 다수결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대법원 판사 중에 5명은 정상이라는 거야. 대법원 판사 5명은 정상이고, 이걸 갖다가 이 8명은 소위 국회와 국회 새누리당 쪽과 정부 측에서 그 추천받고 온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유죄로, 예, 그 사람들이 유죄로 판결을 해서 이걸 유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명숙 총리의 그 1심이 무죄가 된 이유는 뭐냐?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라고 법정에서 뒤집었어.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법박을 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증인을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해서 증인에게 불리한 많은 조사를 한 거예요. 한명숙 재판인데, 이 고등법원이 한명숙 재판인데 한명숙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증인을 탈탈 털은 거야. 그래서 증인이 한명숙하고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1억, 그 수표, 그걸 지금 뇌물 증거라고 2심 법정에서 징역 2년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수표로 준 사람이 어딨어. 옛날에 이회창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대선 붙었을 때, 경쟁이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재벌들한테 현찰로 뇌물 바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재벌들이 1톤 트럭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실으면 150억이라며. 그래서 재벌들이 10,000원짜리, 1톤 트럭에 현찰 10,000원, 그때 50,000원짜리가 없었어. 현찰 10,000원짜리를 가득 실어가지고 트럭으로 갖다 바쳤다고. 왜 그런 거야? 현찰은 추적이 안 돼요. 그러나 수표는 추적이 다 돼. 어떤 미친놈이 수표로 뇌물을 주겠어요. 광노현 사건도 마찬가지야. 나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당시 광노현이 차명계좌로 돈을 줬다 그랬잖아. 차명계좌로 돈을 보내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 돈 거래를 한 거라는 게 그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이명박 때. 차명이 누구냐? 부인이야. 부인 계좌로 돈을 묻힌 거야. 여러분, 정치인은요, 정치인과 정치인 부인은 모든 계좌가 공개되어 있어요. 어떤 놈이 나한테 그러더라? 망치 부인의 통장을 전면 공개하라. 망치 부인 통장은 이미 17년째 공개되고 있어. 왜냐하면 정치인과 정치인 부인은 부인 계좌도 전부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추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차명 계좌라고 그래서 뭔가 먼 친척의 통장을 이용한 줄 알았더니 부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그게 차명 계좌라는 거야. 현찰이 지금 부인한테 있으면 부인이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광노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대표란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의 지인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수표를 뇌물의 증거라고, 이걸로 지금 징역 2년을 2심 법원에서 때렸고, 그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서 또 2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유죄 판결을 내린 목적이 뭐냐? 지금 이런 과정들 설명합니까? 현재 종편이나 YTN이 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증인이 1심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협박해서 억지로 진술한 거다. 사실 나는 돈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 뉴스 지금 안 나올걸? 지금 YTN, 종편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자기네들이 지금 이 한명숙 총리를 2억으로, 그러니까 9억을 줬다라고 잡아 넣어놓은, 지금 징역 2년을 때린 건데, 맨 처음에 압수수색, 그게 빈사무실이었다, 이런 얘기도 보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7시에 손석희 사장이, 손석희 뉴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은 뉴스 나오겠네요.
예. 오늘 손석희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한명숙 총리의 재판 과정이 그랬어. 맨 처음에 압수수색이라고 뉴스 수십 개가 나왔는데 거기 빈 사무실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명숙 총리한테 9억을 줬다라고 증언한 증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자백했지만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다음에 구속 상태였어요. 다른 문제로 다른 죄를 짓고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겁박을 줘서 뇌물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형을 깎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9억을 줬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1심 법원에서 법정에 와서 증언을 번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건 정치적 판결이죠. 거기다 대법원 이런 형사소송은 이 대법원 그냥 2부 뭐 이렇게 분야별로 맡아서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난 6월에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이관했다는 얘기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판결 내리려고 그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명숙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얘기만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 태정현 한명숙 의원직 상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야. 목적이 뭔데? 이거는 야당의 도덕성, 야당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도덕적 지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는 내린 판정이라고 봐요. 이건 대법원이 완벽하게 썩었다라는 증거라고 보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작전을 핀 거다. 이건 그 뉴스 기사 찾아봐요. 뉴스 기사에 나와 있어. 한명숙 총리 판결 같은 걸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야. 이런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판사들이 침묵한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죽었다는 뜻이라고 보고요. 이 사법부가 죽었다는 얘기는 곧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입헌 정치의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예, 이건 대법원이 이런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라는 건 박정희 시대랑 똑같은 거야. 박정희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썩어서 죄 없는 민주화 인사들을 사형시키고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20시간도 되기 전에 사형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박정희 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의 사법부가 이 죄를 나는 반드시 물을 날이 온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 대한민국 근데 내가 기가 막힌 건 한명숙 총리가 오늘 재판인 걸 몰랐어. 오늘 재판인 걸 몰랐는데 좌우지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주 이 사법부가 졸로 본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한명숙 총리 유죄 판결 해놓고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명숙 총리를 그 유죄 판결 해놓고 이거 아차 싶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판결이 만약에 내년 봄쯤 났다면 그러니까 내년이나 올 겨울 내년 1월쯤 났다면 이거는 야당에게 뭐 결정타를 매기는 그런 이 과정이었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쯤은 사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한명숙 총리가 묘한 또 운이 있어요. 한명숙 총리가 묘한 운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한명숙 총리 유죄 판결이 나는 야당이 결집되는 야권이 결집되고 야권이 각성하고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 물론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이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봐. 나는 이 한명숙 총리 재판 결과가 대법원 판결이 나는 정말 큰 실수한 거다. 이걸로 이 야권 지지층이 결집될 거라고 봐. 왜냐하면 이건 합리적인 상식적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쵸? 이거 지금 한명숙 총리 판결에 대해서 그 박근혜 지지자들 빼놓고 누가 인정하겠어. 이거는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지금 그쵸? 자, 이 망치부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맞다 그럴 것 같다. 여러분도 그 판결을 보고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해서 결집할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 손. 예. 여러분들도 이번 판결은 너무나 부당했고 합리적 보수층도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막 클릭수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혹시 방폭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양쪽 방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야권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의 아무도 보지 않은 뉴스가 있어요.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 그 뉴스 한번 찾아봐봐.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 수첩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지금 이제 기자협회본가 있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를 여론조사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기자의 몇 프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못한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대한민국 기자 중에 몇 프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88.5%. 88.5%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라고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잘한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매우 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 0.4%.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기자는 0.4%. 그 다음에 대체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합쳐서 하여튼 10%가 안 돼. 합쳐서, 그거 좀 찾아봐봐. 잘하고 있다가 합쳐서 11.1%? 잘하는 편이다가 11.1%에 7%야. 네. 서로 반란 모르는. 하여튼 0.4%의 기자가 매우 잘하고 있다, 이거 약 10% 정도만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자들 중에 11% 정도, 정확한 숫자를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매니저님들 정확한 숫자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 수첩에서 그 잘하는 편이다라고 한 사람이 몇 프로인지, 예. 잘하는 편이다. 근데 이 뉴스, 사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대한민국 종편에서 하루 종일 방송하지 않겠어요? YTN, 뭐 채널A TV조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기자들로부터 대한민국 기자 88.5% 박근혜 못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루 종일 보도하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오늘 보도 안 했을걸? 그죠? 이 기사 별로 본 사람 없죠? 긍정평가 8.7%. 그 긍정평가가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다를 섞은 거야. 그러면 8.3%가 잘하는 편이다. 0.4%가 매우 잘했다. 그래서 8.7%가 긍정평가를 한 거고 88.5%가 부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시기 그 집권 중반을 넘어갈 때 기자들 중에 몇 프로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을까요? 33.5%인가? 35%인가?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30%대였어. 그런데 기자들이 30%나 못하고 있다면 정치할 자격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지율 30%대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랬어. 지지율 30%대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그랬다고. 그럼 박근혜 지지율 지금 8.7%인데 물러나야 되겠죠? 네. 그거 찾아봐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랬어. 지지율 30%로 떨어졌을 때. 그래도 나중에 지지율 올라서 결국 40%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내가 기가 막힌 뉴스 봤다? 여러분, 타임즈인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2007년에 올해의 대통령으로 지적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뉴스 못 봤거든? 그런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의 타임지에서 올해의 대통령으로
올해의 대통령으로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표지 모델까지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단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대. 그래서 나는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진짜인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타임즈는 전 세계에서 보는 잡지인데 올해의 대통령으로 올해의 대통령으로 표지 모델까지 나갔다는데 그걸 단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게 그냥 네티즌이 조작한 거 아닐까. 사실이 아니라 그냥 네티즌이 조작한 거 아닐까 싶어. 그게 이제 외국에서 나한테 보내온 텔레그램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외국에서도 가끔 보면 그 뭐라 그러나 허위 사실이 유포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를 안 했어 아예.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으로 지정이 돼서 그게 표지 모델로까지 보도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텔레그램을 보내왔어요. 사실 확인 좀 합시다. 2007년에 타임즈 표지는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좌우지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하는 꼬라지 봐봐. 자, 그리고 오늘 북한 포격 사건이 기사로 나온 게 4시경이죠? 아니야, 6시. 내가 기사로 본 게 5시야. 5시 반? 5시 한 12분쯤에 뉴스를 봤어요. 그게 이제 4시쯤에 한명숙 유죄 판결 보도가 나왔고,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방 채팅창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5시 12분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포 한 발이 무슨 산에 떨어졌다. 예. 산에 떨어졌고 그 궤적이 추적됐다. 그래서 이 포를 쏜 원점을 타격했다. 수십 발의 포를 쐈는데 북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내가 여기까지 뉴스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예, 내가 거기까지 뉴스 확인했어요. 예. 자, 그 원점이 어디란 얘기 했나요? 우리 지금 현재 뉴스 보도에서 그 원점이 어디다라고 보도가 나왔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 국방부에서 그 원점을 수십 발 타격했다 그러는데 어디를 타격했는지, 예, 북한 어디를 타격했는지 그 기사 지금 나와 있는 거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그러면서 아까도 그래요. 가령 뭐 어느 군부대를 포격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부대 어디를 한 것도 아니야. 산 속에다가 로켓포를 쐈고 그걸 궤적을 기계로 뭐 레이더포에서 궤적을 확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로켓포가 터졌으면 그 로켓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쏜 포가 우리나라 야산에 지금 포를 쐈다는 얘기고, 로켓포를. 그 다음에 대포병 레이더의 그 로켓포의 궤적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추적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지금 보도가 이상해. 아니 여러분, 그 로켓포면요, 이게 북한의 장비는, 우리가 북한은 뭐라 그랬어? 북한은 옛날 재래식 무기다. 한마디로 싸구려 대포를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데, 수만 발을 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열추적 로켓은 한 발에 수억 원이다. 그 얘기 들어봤죠? 로켓포는 한 발에 수억 원이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포가 아니라 로켓포면, 예, 일반 대포가 아니라 로켓포면 값이 비싸요. 예, 매우 비싼 포인데 거기다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맨날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 뭐 이러면서 그 북한의 조준 능력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북한이 야산에다가
그 비싼 포를 쐈다? 북한이 빙구야? 우리 남한의 그동안의 보도와 달리 우리 남한에서는 뭐라 했어요?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 엔진을 끄고 군산 앞바다로 잠입을 해서 뺑뺑이를 돌면서 그 천안함까지 간 다음에 22척의 한미연합 해군의 그 사이를 뚫고 단 한 발의 저기 어뢰를 쏴가지고 천안함을 세동강 내고 뺑뺑이를 돌면서 돌아갔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셋대한테 포를 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발표를 하자. 이 일본에서 뭐라 그랬냐면 남한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북한의 잠수함 그 요격술은 세계 최강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예, 러시아 예비군은 만약에 남한의 발표가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라고 발표도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기다 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이번에 그 팽목항이 있는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 데일리 시리즈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레이저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미국도 아직 상용화 못한 레이저 포로 이 한마디로 이게 진도 앞바다면 이게 해남 땅끝마을 앞이야. 거기에다가 북한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레이저는 직선으로 가는 거. 레이저는 포물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레이저를 쏜다는 얘기예요. 그런 뻘짓거리를 하고 이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조선일보에서 인간 어뢰. 그래가지고 막 전신 타이즈를 입고 헬멧을 쓰고 오빠 달려 자세로 그 어뢰 앞대가리를 딱 들고 이 어뢰를 타고 와서 똥꼬에 딱 불을 당겨갖고 어뢰를 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니다 잠수함을 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한마디로 이 북한군은 나르는 두루미를 잡아서 헬멧을 씌우고 이 미사일을 나르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부대로 거기다가 그때 천안함 사건인가 연평도 사건인가 있을 때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 GOP 피격. GOP는 뭐냐 하면 GOP는 이 휴전선으로부터 2km 바깥에 있는 이 비무장지대 바깥에 있는 초소예요. 그 초소에서 그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피격이라 그랬어. 그러면 북한군은 DMZ 저 바깥에 휴전선에서 2km 바깥에서 총을 쏘는 거야. 그러면 그 총이 2km를 날아와서 초소 알지? 초소의 그 창문이 이렇게 얼굴 간신히 내다볼 수 있는 얼굴을 간신히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아니야. 북한의 이 총알은 2km를 날아와가지고 그 초소 안으로 구멍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막 쏠 수 있는 막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을 쏠 수 있는 포였던 거야. 그 사격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GOP 피격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그랬잖아. 이 YTN 기자야. GP도 아니고 GOP에서 피격을 당하려면 2km를 날아온 총알이 방안을 날아다녀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갖고 그 뉴스가 사라지더라고요. 즉 우리 남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북한은 전지전능해요. 그 전지전능한 북한이 우리나라 야산에다 로켓포를 쐈다. 그리고 그 원점을 수십 발을 쐈는데 북한이 조용하다. 지금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믿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나 보지. 너무 좋아했나 보지. 그래서 지뢰가 폭발해도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는 국방부 장관, 그 국방부 장관이 4일날 보고했다. 그러니까 다음날 청와대에서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다 그러고 잡았다니까 국방부에서 장관이 착각했다. 그런 국방부가 두려워서 지금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 너의 조국이 어디야? 응? 너 그거 안 믿으면 새끼야 너는 종북 빨갱이 되는 거야. 응? 우리 남한 언론에 의해서는 전지전능한 북한이 그 비싼 로켓포를 쏘면서 조준도 안 하고 야산에다 쏘고 그 원점을 우리 정부에서 수십 발을 포격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 이건 뭐겠어?
김정은이 박근혜를 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 장관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우리 국방부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공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받아들여. 응?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일찍이 유병헌 때 확인했잖아. 원래 사람이 누워있으면 키가 크지만 유병헌 시신을 죽어서 키가 줄었어. 위아래 나누어있던 금리가 한 군데로 몰려있을 수도 있지. 응? 거기다가 이 시신이 발견되고 그 시신이 완전히 폭삭 썩어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먼지 하나 없는 뿔테 안경이 발견되는 기적을 일으킨 유병헌 시신, 그거 안 믿으면 너의 조국이 어디냐고 그랬잖아.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믿어. 일단 믿어. 일단 우린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 왜 지금 북한이 조용한 거야? 북한은 왜 조용할까? 박근혜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장관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국방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일단 내일까지 상황을 보고 내일 아침을 좀 넘어가고 내일은 낮 1시부터 내일은 낮 1시부터 특별히 이 그 특별 생방송을 할게요. 자, 그러면서 저는 믿습니다. 정보발표를 믿어요. 그 비싼 로켓포를 북한이 야산에다 땄다는 정보발표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밝힐 수 없는 그 원점에 수십 발 포격을 했지만 김정은이가 얌전하다라는 정보발표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제 재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주일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재방송을 걸어놨었는데 재방송 제목 기억하세요? 국정원 해킹을 덮을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기억하시는 분? 제가 지난 이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이 지난 주말에 제가 그 제목에다가 국정원 해킹을 덮을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는 그 제목을 썼었습니다. 그냥 그런 제목을 썼다고. 뭐 주어는 내가 얘기한 적 없어. 누구에게 필요한지 난 밝히지 않았어. 아마도 김정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 김정은에게. 왜? 김정은이 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우리 국가 댓글원에서 계속 김정은 엉덩이 때리는 사진을 붙이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 김정은에게는 국정원의 해킹 사건을 덮을 어떤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야산에다가 쏘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나는 뭐 정확히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주어는 안 썼다? 다만 국정원 해킹을 덮을 무력 충돌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을 달아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 지금 휴전선에, 민통선에서 그 연천하고 몇 개 마을의 주민들의 대피 명령이 내렸다는데, 지금 그 대피 명령은 어때요?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지금 주민들이 다 대피하고 막 비상 상황입니까?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현지 상황을 좀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내일 일단 주민 3,000명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고 그 몇 명이 대피했어요. 몇 명이 대피했대요. 그 주민 3,000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그 지금 몇 명이 대피했답니까? 휴가 갔어요? 하여튼 과연 3,000명의 대피 명령을 몇 명이 따랐냐?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뉴스가 있어. 그때 북한이 뭘 잘못했다 그랬고 연평도에 전화를 했잖아요. 연평도 주민하고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연평도에 또 이렇게 그 피격 뭐래더라? 무슨 무력 충돌인가 있어서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현지에 그 연평도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합니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대피소입니까? 아니요, 저는 집인데요. 지금 현재 몇 명이 대피해 있습니까? 그래서 대피소 상황이 또 사진으로 올라왔어. 애들이 엎드려갖고 숙제하고 있는 사진. 그림 그리고 막 부채질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뻑하면 그렇게 위험을 과장해서 그렇게 좀 보도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기자가 죄송하다고 끊었던 그 동영상 찾아갖고 한번 다 같이 보고 있어봐. 그 다음에 이 연천 주민들, 포천, 연천, 파주 이쪽 주민들이요. 우리 정부에서 대북방송 그거 반대한다고. 그 기사도 찾아보세요. 연천, 포천 주민들이, 파주 이런 쪽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방송 반대한다. 그거 계속 언론에 나왔었잖아.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대북방송을 하면 북한에서 조준 타격하겠다 그랬거든요. 북한에서 조준 타격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연천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야. 연천 주민들하고 이 포천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밥 안 먹어. 대북 전단 B라도 반대하고 대북 방송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대북 방송을 했고 그 대북 방송 결과 어떻게 됐다? 오늘의 이 피격 사건이 있었다. 정말 피격이라면. 자, 잠시 후에 지금 몇 시야? 7시 50분. 자, 잠시 후에 손석희 뉴스가 시작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망치부인의 긴급 생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 잠시 후에 이 손석희 뉴스가 시작될 때까지 저기 지금 우리 여비고님 마지막 거 녹화되셨습니까? 녹화되신 거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집에 도착해서 요거 재방송 걸어놓고 있을게요. 제가 이제 곧 집에 도착하니까 재방송을 걸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손석희 뉴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긴급 생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각 방에 2방 매니저님 올려주세요. 두 개 방 올려주시고. 자, 내일 방송 1시부터 할게요. 내일 방송은 1시부터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내일 낮 1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매니저님 올려주세요.